9월 20일 기축일. 밤에는 천둥과 함께 비가 내리다 새벽녘에 개했다. 날이 밝자 출발하여 이십리를 가서 대천 용천교와 소천 용천교 두 다리를 지났는데, 작은 것은 판교였고 큰 것은 부교였다. 견부역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현천에 당도하니 거리가 또한 번화하였다. 소리번 좌도수 장관은 현천에 거처하고 식봉이 6만석이었다. 이날 80리를 행하였다. 9월 21일 경인일. 날이 갰다. 지난밤 꿈에 고향에 가서 노모와 동생, 누이, 처자가 다 무양한 것을 보고 서로 평일과 같이 즐겁게 웃었는데, 집은 곧 중리의 옛집이었다. 꿈을 깨어서는 맑은 느낌이 있었다. 5월 7일에 집을 떠난 뒤로부터 지금 130일이 되도록 한자의 편지를 받아보지 못하였고, 또 여기서부터 밀양까지가 수륙을 합하여 4,500리인데도 오히려 베개 위에서 건널 수 있었으니, 이것을 보면 나를 부리는 것은 형해요,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정신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찍 일어나 측간에 갔다가 옷의 띠를 잃어버렸다. 띠는 곧 푸른 실로 짠 당대로서 은구 및 대모 장도가 달린 것인데, 관에 심부름하는 외인이 훔쳐간 것임에 틀림없었다. 대마도 호행관과 본성의 금령을 맡은 자에게 통지하여 수색하게 하였더니 시끄럽게 떠들기를 한참 동안 하면서도 찾지 못하였다. 호행관이 말을 전하기를, 기왕 잃어버린 것은 어쩔 수 없으니 강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다. 국법에 도적 다스리기를 매우 엄하게 하므로 만약 관백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호행하는 여러 사람에게 형벌이 미치기 때문이다. 날이 밝자 출발하여 30리를 가서 금곡령을 넘었고, 또 20리를 가서 금곡촌에서 점심을 먹었다. 빈송으로부터 여기까지가 모두 원강주의 땅인데, 산이 고개도 되고 언덕도 되고 연하여 기복이 있는 것들은 모두 부사산의 지맥이었다. 또 전중령을 지나서 대정천에 당도하였는데 냇물이 세 줄기였다. 물은 겨우 무릎에 찼지만 물결이 세고 급하기가 화살 같아서 배로 가지도 못하고 다리를 놓을 수도 없으므로 사면에 난간을 설치한 백목 가자 10여 개를 만들어서 용정과 승교를 받들었다. 그런데 가자 하나에 매는 사람이 수십인씩이요, 일행의 안장 끼운 말과 행장을 부호하여 건너는 자가 1000여 명에 달하였다. 외관이 냇물의 뚝 위에서 감독하였는데 매우 떠들썩하였다. 10몇 년의 사신행차가 이 내를 건널 때에는 물이 범람하여
이틀 동안이나 유체하였다고 한다. 저녁에 등지에 도착하였는데 사관은 동운사였다. 나의 숙소는 절과 조금 떨어진 곳이었는데 명랑하고 곱고 그윽하고 깨끗하였다. 앞뒤에 방지, 괴석, 기이한 꽃들이 있어서 그림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때마침 시를 청하는 외인이 없어서 홀로 조용히 앉았는데 얼굴이 참옷 준수한 한 사람이 칼을 차고 사관 아래에 서 있었다. 내가 왜 말로 성명을 물었더니 입정 금좌위문이라 라고 하였다. 또 그를 아는가 하고 모르니 모른다고 하였다. 아마 본성 태수의 막화 무관으로서 나를 접대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하여 온 모양인데 사람됨이 사랑스러웠다. 두어자 글을 써주니 그 사람은 이마에 손을 얹고 사리하였다. 조금 있다가 우삼동이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저물어서야 물러갔다. 등지는 준하주에 속하였는데 우리의 지대관인 상기 단파수 원뇌임은 전중성에 거처하고 식봉은 35,000석이다. 이날 70리를 행하였다. 9월 22일 신묘일. 날이 갰다. 일찍 출발하여 30여 리를 가서 무판령에 이르렀다. 일명을 우율령이라 하는데 고갯길이 높았고 바위 골짜기가 빙 둘러 있었다. 좌우에 주점이요 장사하는 남녀가 혹은 끊기기도 하였고 혹은 간혹 보이기도 하였다. 고개 위에 그윽하고 시원한 곳에 이르자 새로 지은 다옥이 있었는데 정결하여 앉을만 하였다. 새 사신이 그 집에서 잠깐 쉬었다. 가을꽃이 뜰에 비추었고 산에 가득한 단풍의 색깔은 붉고 푸른 것이 섞여서 찬란하기가 비단 장막과 같았다. 외주를 억지로 마시고 고향 생각을 위로하였다. 사신이 각기 7원씩 한 구씩을 지었는데 정사와 부사는 모두 수련을 짓고 종사관과 나는 함련을 지었고 자청과 여필은 경련을 짓고 장필무는 한구를 짓고 의원 권도에게 부탁하여 나머지를 완성하여 입으로 불러 한 편을 만들어서 아무렇게나 종이에 썼는데 호행관이 청하여 가지고 갔다. 또 10여 리를 가서 아부천을 건넜다. 내가 작으면서도 흐르는 것은 급하여 전일 대정천을 건널 때와 같이 가자를 메고 건너야 했다. 여기서부터는 길 양쪽에 있는 인가가 배를 짜놓은 것 같았는데 구경하는 남녀의 비단 옷이 또한 눈을 어지럽게 하였다. 그 가운데를 뚫고 20리를 지나서 준하의 부중에 이르러 보태사에 들렀다. 이 절은 국중에서 제일 기이하고 화려하다.
이 절의 뜰가에 상하 두 연못이 있는데 돌을 깎아 언덕을 만들었다. 우러러 보니 기이한 봉우리에서 뿜는 길이가 수십 척 되는 폭포수가 연못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연못 가운데에는 돌다리를 만들어 좌우에 괴석과 기이한 화초가 있어서 이름도 알 수 없고 형상도 알 수가 없었다. 종죽과 금죽도 있었다. 종죽은 일명 봉미라고도 하는데 그 잎이 가늘고 길어 대롱대롱 드리워진 것이 봉황새의 꼬리와 같았다. 금죽은 간간히 황금색이 있었는데 속이 차서 비지 않았으니 이것이 방망후의 이른바 대하공죽의 등속인지 모르겠다. 난간 앞에는 판자 담이 있었고 담 밖에는 귤나무를 심어서 가지 하나가 담을 뚫고 들어오게 만들어 사람이 앉는 자리에 가깝게 하였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있어 신기하게 보였다. 그 외에도 높은 소나무, 큰 대, 동백, 비파나무 등속이 우거져 사방으로 둘러쳐져서 동산과 별관을 만든 것이 매우 많았다. 들으니 덕천가강이 처음 준하의 도읍을 정하였을 때 절을 지었다가 뒤에 강호로 옮긴 뒤에 이 절을 원당으로 삼았으므로 후세의 관백들이 또한 여기 와서 분향을 한다는 것이다. 세 사신에게는 각기 지대관이 있었다. 입화 출은수, 종견 호전주, 수충 신목다, 대도 정부 등 세 사람이 나라의 명을 나누어 맡았는데 성명과 관직 이름이 매우 가소로웠다. 밥 먹은 뒤에 곧 출발하여 30리를 소나무, 귤나무, 그늘 속으로 행하여 강구에 도착하였다. 사관은 곧 부호의 사삿집인데 넓고 통창하고 정결하였다. 강과 바다의 좋은 경치를 볼 수 있었으며 동산, 연못, 꽃, 돌들이 가지가지로 기이하였다. 관백이 봉행을 보내어 자기의 별장에서 접대하는 차림을 하였다. 경극, 약협수, 고기, 찬규주의 환기성을 다스리는데 식복은 1만석이라 하였다. 이날 80리를 행하였다. 9월 23일 임진일. 날이 갰다. 사신이 닭이 울었다 하여 삼취타로 영을 내리니 호행외가 인부와 말이 준비되지 못했다고 당황한 기색이 있었고 대마도 태수도 또한 더디게 출발하자고 말을 전하여 빌었다. 일본에는 역을 설치하여 말을 징발하는 법이 없고 일이 있을 때마다 관청에서 값을 내어 좋은 말을 삭을 주고 얻어서 대령하기 때문에 이문을 추구하는 부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 삭말을 주는 것인데 이곳에서는 관리하는 자가 망령을 부려 값을 깎고 말을 구함으로 말이 준비되지 못하자 도망을 하여
창졸간의 낭패를 보게 된 것이라 하였다. 날이 밝아 출발하여 20리를 가서 들으니 청견사라는 절이 길 왼편에 있어 해변의 명승이라 하였다. 그러나 길이 바빠서 볼 수 없었다. 수령을 넘는데 고갯길이 바다를 굽어보므로 때때로 골짜기 가운데 바람 물결이 사람에게 부딪힐 것 같았다. 무릇 바다를 따라 30리를 갔고 또 앞쪽으로 40리의 부사 산천 주교를 건너가서 길원에서 점심을 먹었다. 강구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준하주의 땅이었다. 사과는 부사산 밑이었다. 이날은 하늘이 개이고 해가 밝고 구름 안개가 사방으로 트이어 외인이 부사산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다고 서로 축하하였다. 그 봉우리가 만길 높이 공중에 치솟아 형상이 둥근 잠과 같고 산머리는 백옥과 같아서 티끌 하나도 물들지 않았으며 허리 이하로는 초목이 자라고 있었으나 무성하지는 않아서 바라보니 민둥민둥하였다. 이 말하기를 산 밑에서 정상에 이르기까지는 100리인데 위에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큰 구멍이 있고 따뜻한 기운이 구멍 가운데에서 피어올라 연무가 된다. 산빛이 흰 것은 쌓인 눈이 늘 있어서 여름에도 녹지 않는 까닭이며 복건 남만에 다니는 외국 상인들이 멀리 설봉을 바다 가운데에서 바라보고 그것으로서 방향을 분별하고 도출단다 하였다. 모든 동료들이 더러 외인의 말이 허황하여 믿을 수 없다 하였다. 나는 생각하기를 산의 근저가 준하, 이두, 상무, 삼주의 사이에 운거하여 비행 한 바퀴 돌자면 3, 4일은 된다고 한다. 하늘 높이 치솟아 있을 경우 어둡고 검은 것은 당연하다. 정상에 올라 산이 높으면 기후가 차고 기후가 차면 눈이 늘 쌓이는 것이 우리나라 북방의 장백산과 같음이 당연한 것이다 하였다. 전일에 내가 금화의 도상에서 400리 밖에 이미 그 전체를 보았으니 남만의 해 중에서 이 산을 바라본다는 것도 또한 괴이할 것이 없다. 다만 곁에 작은 지지와 같은 봉우리가 솟아 있었는데 외인이 말하기를 정해년에 천화가 산을 불태워서 불길이 창일한 지 10여일 만에 문득 한 봉우리가 솟아났다 하니 이것은 아마 불탄 나머지에 흙이 무너져 내려 덩어리가 쌓여서 봉우리가 된 듯 싶다. 그런데 외인은 반드시 신령이라 칭하여 자랑하니 그들의 습속이 그러한 탓이다. 송평, 미녀정, 정기가 지대간이 되었는데 이예주의 금치성에 거처하고 식봉은 사만석이라 하였다. 밤이 깊어 3도에 당도하였는데 여기는 2도주의 땅이다. 마좌, 위문, 좌순수가 지대관으로 왔다.
순수는 월전에 환강성을 다스리고 식봉은 오만석이라 하였다. 이날 130리를 행하였다. 부사산부 우뚝하니 높기도 하다. 가파른 바위산이 치솟아 있네. 교만스럽게 하늘까지 솟아 있으니 뭉게뭉게 피어나는 구름 노을이 아득히 밑에 있구나. 누가 옥을 쪼아 비녀를 만들었나. 흰 옷 입은 여인의 살결이 희고도 곱구나. 마치 달이 너울너울 춤추며 애교를 부려 가을밤을 밝히는 것 같구나. 맑고 명랑하고 뾰족하고 고와 천하의 상대가 없는데, 아, 내가 어찌하여 오랑캐의 땅에 섰는고. 내가 사신행차 따르면서 저물녘에 이 산의 왼쪽에 쉬었네. 높이 올라 멀리 바라보고 하였더니 날짜가 그럴 만한 여유가 없네. 이에 문창성을 사자로 보내어 맨 처음 이 산을 만든 내력을 여와씨에게 물어봤네. 그는 일어나 화사하게 웃으며 다가와 그를 통해 그 광택을 천양하네. 천지가 처음 생길 때는 온갖 것이 땅에 벌렸었네. 맺혀져 솟은 것은 산이 되고 일어났다 엎드렸다 둥글기도 하고 모나기도 하네. 오악이 구주에 옮겼을 때 구주의 땅은 뜰과 같았네. 대봉이 한번 날 때는 마음대로 날개를 칠 수 없네. 조물주는 크게 천하를 만드는데 어찌 연부만 생각하고 오랑캐라고 괄시하랴. 부상에 해 뜨는 것을 보며 신령스러운 구역이 아침 볕에 빛나네. 높디 높은 옥기둥을 가지고 푸르른 동해바다 굽어보네. 북방의 신이 상서로운 눈을 내려 수정을 드리웠네. 뜨거운 여름에도 녹지 않아 만고에 빛나고 밝네. 현지에서 이슬을 받아다가 안개처럼 뿌려서 흠뻑 적셔주네. 허공에 우뚝이 위로 치달아 별들을 괴고 부딪혔네. 누가 절정에 올라가서 새처럼 날아 한없이 오를 수 있을까? 마고와 적송자, 백교 등의 신선들이 구름 일산 무지개 깃발로 후루루 날아올라 아침에는 석술을 먹고 저녁에는 하장을 마시네. 남쪽에 바다 있어 깊고 넓기 한이 없고 동북에는 경호의 산이 있어 그 이름이 상근이네. 이것은 본래 뭇 신선의 보배로서 세상 밖에 뛰어났네. 사내경에 증거될 수 없고 주 모광은 한갓 사방으로 달렸었네. 진시황과 한무제는 삼신산 찾을 듯만 있어도 결을 없었네. 복숭아 도둑질한 아이야, 너는 무얼 했느냐? 짓거린 말이 자세하지 못했구나.
나는 길이 탄식한다. 이 산이 궁벽하고 멀어. 이묵이 입김 속에 처했구나. 신령스러운 가르침 받자와 조용히 생각했더니 신령께서 염려하며 깨우쳐 주셨네. 옛적에 바다에 5산이 있었는데 풍파에 몰려 떠다녔다 하네. 신선들이 민망하여 상제에게 호소하였더니 상제가 이를 염려하셨네. 6 자라를 시켜 머리 위에 산을 이게 하여 신선의 바다에 메었다네. 모양이 우거지고 찬란하여 벌처럼 버려 있고 구름처럼 펴 있었다네. 저 높고 높아 신령스럽게 빼어난 것은 그것이 원교산 해외의 선산인 줄 알 수 있네. 이 산의 동방 한 구석에 외로이 서서 부상에 뜨는 빛난 해를 쪼이누나. 어찌 환두와 흑치로 더불어 더럽혀질 수 있겠는가. 깨끗하고 우뚝한 옥설의 높은 자태로다. 내가 6 용을 시켜 뭇 신령을 까마득한 이 산에 배정하였네. 안기생은 돌아보지도 않고 낙수의 신녀는 멀리 눈짓하고 살짝 웃기만 하네. 임금이 나를 시켜 구름을 타매 흰 학이 높이 날아 슬피 부르짖네.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니 정신이 날아 드날리네. 장생불사하여 여기에 놀면 비록 만년이라도 족하지 아니하리. 수레에 행장을 차렸으니 뜨는 해가 새벽을 알리네. 길은 먼데 머뭇거림이여. 나는 하늘 밖으로 바라보네. 구름은 어둑어둑 소매에 있고 바람은 밝고 맑아 깃발에서 나네. 곤륜산에 죽실을 캐고 아침 안개를 굴 속에서 먹으리라. 새는 노래하고 설림이 아득한데 검고를 어루만져 수선조를 타네. 마부가 나를 위해 돌아가기를 생각하니 마음이 조급하여 더 이상 머물 수 없구나. 9월 24일 개사일. 날이 개했다. 해가 뜨자 출발하여 민가의 거리 7, 8리를 뚫고 지나 비로소 상근령에 이르렀다. 길이 험준하므로 남열을 매는 사람이 힘을 다하여 올라가는데 자주 바꾸어 쉬어도 오히려 숨결이 헐떡이고 급하였다. 남여에서 보니 우삼동이 말에서 내려 걷고 있었다. 내가 웃으며 묻기를 어찌하여 백두 수뷰가 되었소? 하니 우삼동이 말하기를 이 고개가 몹시도 험하니 말을 타면 내가 다칠까 염려되고 남여를 타면 사람들이 골병까지 들 염려되니 차라리 내가 수고로운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마침 담 장로가 길 옆에 남여를 멈췄는데 선의가 모시고 섰다가
나를 보고 외치기를 학사가 지나간다 하였다. 담 장로가 기뻐하여 나오고 나도 또한 나왔으나 다만 서로 음만 할 뿐이었다. 그때 통사가 없으므로 서로 말은 하지 못하고 각각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그어서 은근한 뜻을 표시하였다. 봉우리 위로부터 조금 수백 보를 내려 와서는 동부가 되었는데 사면에 산이 첩첩으로 껴안았고 가운데는 호수가 있어 주위가 수십 리나 되는데 깊고 넓고 검푸르다. 새 속에서 용 9마리가 그 밑에 엎드렸다 하여 구룡담이라 부른다고 했다. 이름을 상근호 또는 부사호라 한 것은 그 산의 이름을 그대로 딴 것이다. 호수 주변의 인가들이 매우 성대했다. 그 중에 호수에 바로 지어진 굉장한 집이 바로 사신의 관이 되었다. 솔, 산목, 단풍, 대나무가 푸르게 우거졌고 떨어진 노을 나는 새는 가을 물결로 더불어 명미함을 다투는 듯 고기잡이 배는 아득하게 하늘가로부터 내왕하는 듯 또 부사산의 백옥 봉우리가 높게 하늘에 뻗쳐서 그림자가 출렁이는 물결 사이에 거꾸로 비추었다. 이에 이르러 보는 사람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의심하여 천길 산 위에 어디로부터 동정호의 기이함을 얻었는고 이제 비로소 조물주의 수단을 편백되게 외놈들을 위하여 허비한 것임을 알겠구나 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옛적에 해상에 자라가 5산을 머리에 이고 있다고 전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부사산, 열전산, 웅야산으로부터 봉래, 방장, 영주라 한다. 그러나 나는 산의 형상을 가지고 볼 때 부사산은 원교라 불러야 하겠고 상근산은 방호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겠다. 이것은 조물주가 비밀히 아껴서 구주의 밖에 두어 중화의 높은 선비로 하여금 생각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외속으로 하여금 보고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게 하였으니 다 같이 불우한 것이다 하였다. 촌의 주위에 목책을 설치하였고 목책에 문이 있어 웅장견고하며 칼, 창, 총 등의 방비하는 도구가 있었다. 여기는 육로로 이어지는 가장 좁은 길목이므로 방비하는 도구를 설치하여 수비하는 것이다. 땅은 상모주에 속하는데 태수 원충영은 식봉이 11만 3천석이라 한다. 소 전원에서 봉행을 보내어 접대하였다. 식사 후에 고개를 내려가는데 험준한 것이 올라올 때보다 배나 되었다. 길 좌우에는 다 절벽이 있는데 간간히 돌을 파서 구멍을 뚫었으며 백보의 구절이었다. 남열을 맨 사람들은 소리를 재촉하면서 힘을 쓰는 것이 풍파의 노젓기를 독촉하는 것 같았다. 다만 종일토록 발 밖에 보이는 것은
좌우의 길이가 모두 100여 척이나 되는 삽목 소나무였는데 빽빽하고 정연하게 선 것이 세속의 흔한 식물이 아니었다. 저물녘에 백수판을 지나서 동쪽 산 허리를 바라보니 이른바 쌍폭포란 것이 있는데 곧 두 줄기 나는 샘물이 석벽 사이에서 뿜어 나와서 흰 비단을 달아놓은 것 같았다. 세속에서 이것을 상근호의 미려라고 한다. 초경에 소전원에 당도하니 여기는 고개가 끝나는 지점이었으며 인구의 번성한 것이 준하부성과 같았다. 원충영이 이 성을 통치하는데 부고와 병위가 잘 정돈되어 있어서 엄연한 한 웅장한 관문이었다. 사관은 굉장하고 화려하여 숟가락, 젓가락, 잔, 접시가 금은이요. 특별히 선사하는 식품이 중관, 하관에게까지 미치니 그 풍부함을 알 수 있다. 내가 고개 위에서 담 장로를 만나서도 통역이 없으므로 말은 하지 못하고 도중에서 그 광경을 표현하여 선계로 7연 3절구를 지어서 동자 김새만을 시켜서 담 장로의 숙소에 보내어 나의 시를 전하였더니 담 장로가 선의를 보내와서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였다. 이날은 80리를 행하였다. 9월 25일 갑오일. 날이 갰다. 날이 밝자 출발하여 주균천 주교를 건너 40리를 행하여 대의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사관이 정갈하고 화려하였다. 칼을 차고 뜰 밑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종이 한쪽을 받치고자 하기에 적은 것을 받아보았더니 그의 이름은 병하상의라 하고 태수의 예신으로서 나의 관중의 청소를 맡은 자인데 우리나라 전제, 세법, 풍속의 같고 다른 것을 묻는 것이었다. 아마 그것은 태수의 뜻인데 번거로울까 하여 사사로이 그에게 부탁하여 물은 듯 했다. 내가 답하기를 전제는 우공의 육둥에 의거하여 30의 1을 세로 받고 그 밖에 초목, 조수 등 천연의 생물은 하나도 다른 것이 없으며 예악, 형정, 의식 제도는 하나도 같은 것이 없는데 낱낱이 들기 어렵다 하고 사신에게 여쭙고 써서 주었다. 또 10여리를 가서 마입천의 주교를 건너서 밤에 등택에 당도하였다. 상근령에서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상모주의 땅이요. 여기를 지나 강호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무장주의 땅이다. 들은즉 호행외가 수통역에게 말하기를 아침에 대마도 봉행으로서 강호에 와서 머무는 자가 말을 전하기를 사신의 행차가 강호에 들어오는 날에는 관백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길가에 나와 관광을 하겠다 하니 사신의 위의와 따르는 사람의 의복을 반드시 화려하고 선명하게 하여 보기에 빛나게 하라 하였다. 이날 80리를 행하였다. 9월
26일 을미일. 날이 갰다. 밤중에 지진이 있었다. 새벽에 출발하여 호총, 신왈 등의 여러 큰 마을을 지나 50리를 가서 신내천에 당도하니 촌락과 시가가 바다에 임하여 경치가 상쾌하고 아름다웠다. 흑전 갑비수 장치가 관반이 되어 왔다. 장치는 축전의 추월성을 주관하고 식봉은 5만석인데 관백의 명으로 사신행차의 공구를 관리하고 보살폈다. 점심을 먹고 즉시 출발하여 30리에 육향강에 이르니 강의 넓이는 400~500보인데 채선 4척이 정박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한 척은 국서를 받들었고 3척은 사신이 나누어 탈 배였는데 그리 크지는 아니하나 금 채색과 칠빛이 찬란하였다. 다시 모든 배가 구름처럼 모여서 사람, 말, 행장을 건넸다. 저녁에 품천에 당도하여 동해사 현성원에 관을 정하였다. 집이 굉장하고 푸른 소나무가 10리에 뻗쳐 있었다. 대개 상모주, 무장주의 중간에는 바닷가에 사는 백성들이 가난한 이는 많고 부자는 적어서 집이 모두 초가였다. 불교를 가장 독실하게 믿어 때때로 길 옆에 천수 관음에 금상을 세우고 중 4~5명이 검은 옷과 가사를 입고 갑기 금경을 들고 두드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중들이 시주를 모집하고 양식을 동량하는 것과 같았는데 노천에 앉은 돌부처, 쇠부처가 길에 서로 잇따라 있었다. 또 전답에는 가을 곡식이 익었는데도 배고픈 백성과 구걸하는 아이들이 거리에 널려 있고 눈먼 사람들이 반이나 넘고 있으니 심히 괴이하다. 관반, 송평, 풍전수, 징유는 신전성에 거처하고 식봉은 2만석이다. 이날 95리를 행하였다. 9월 27일 병신일. 날이 갰다. 아침 식사를 일찍 마치고 길에 올라 강호로 향하는데 당상 역관 이하가 검은 관대를 하고서 국서를 모셨고 가마 매는 군관은 군복을 갖추고 무장을 하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행하였고 세 사신은 붉은 단령을 입고 나와 상통사, 의관도 또한 붉은 단령을 입고 뒤에 따랐고 세 서기는 선비의 의관을 입었고 말을 탄 여러 상관, 중관, 하관들이 차례로 구슬을 꿰는 듯이 나아갔다. 오른쪽에는 큰 바다를 곁에 두고 왼쪽으로는 인가를 꼈는데 인가가 길가에 빽빽하여 하나의 긴 띠와 같아서 갈수록 더욱 번성하였다. 10리쯤 가자 남녀를 맨 외인이 벌써 강호에 당도하였다고 하여 바라보니 큰 성이 바다 머리에 놓여 있었다. 언덕의 면이 깎아지른 듯 하였고 바닷물을 끌어들여 참호를 만들었는데 참호에
웅장하고 견고함과 물로의 높이 솟음이 벌써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드디어 한 성문으로 들어가 두 큰 판교를 건너니 모두 비단 가운데로 행하는 것 같았다. 또 동문으로 나가니 철관 금쇠로 된 중성, 옹성이 있었고 참호에다 다리를 놓았는데 붉은 난간이 번갈아 비추었다. 배는 다리 밑에서 수문을 나가 바다에 통할 수 있었다. 길 옆에 있는 장랑은 모두 상점이었다. 시에는 정이 있고 정에는 문이 있고 거리는 사면으로 통하여 편편하고 곧기가 활줄과 같았다. 분칠한 다락과 아로새긴 담장은 3층과 2층이 되었고 서로 연한 지붕은 비단을 짜 놓은 것 같았다. 구경하는 남녀가 거리를 메웠는데 수놓은 듯한 집들의 마루와 창을 우러러 보니 여러 사람의 눈이 빽빽하여 한치의 빈틈도 없고 옷자락에는 꽃이 넘치고 주렴 장막은 햇볕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대판에서보다 3배는 더하였다. 무릇 판교를 지난 것이 3시요 이 문을 지난 것이 100여 개인데 한 큰 문에는 금용산이란 방이 걸려 있었다. 또 수백 보를 가서 사관에 당도하였다. 이 집은 실상사인데 일명은 본서요. 옛날에는 동봉원사라 하였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관이 여기에 관을 정하였는데 이해 봄에 화재가 나서 잿더미가 되었고 새로 수천 칸을 지은 것이다. 국서는 정청에 봉안하였는데 남향으로 하였다. 정사관은 왼쪽에 있었는데 동향이었고 그 서쪽이 부사관이요 또 그 뒤가 종사의관이 되었고 나는 종사관의 서쪽에 거처하였는데 모두 한 군에에 있어 대소 수백 명이 기거하고 잠자는 곳과 부엌, 측간 등도 모두 각도로 내왕하니 궁실의 제도가 본래 이와 같았다. 들에는 곡지가 있었고 못가에 있는 작은 언덕에 화초를 심었고 또 정결하고 운치 있게 설치한 축도와 횡교가 볼만하였다. 그러나 자리와 장막의 풍부하고 화려함은 영로에서 접대하던 것에 미치지 못한 듯 하였다. 외인이 전하는 말을 들으니 관백의 정치가 전룡과 검소를 힘쓰고 또 십몇 년 사신이 왔을 때 종시를 시켜 접대를 주관하였더니 그가 조선인의 물정을 익숙히 알았으므로 말하기를 나라의 풍속이 각각 다른데 일본인이 만든 금침 등 온갖 물건이 비록 극히 화려하여도 조선 사람이 쓰던 것이 아니다 하여 소용없는 것을 만들지 아니하고 헛 형식을 일삼지 아니한 때문에 강호에 와 머무는 대마도의 봉행이 그의 뜻을 받들어 감하고 깎은 것이 많았다 하였다. 관반, 목야, 준하수, 원충진과 중천, 내선정, 원구충이 영외에 나와 사신을 영접하여 사신과 마주 서서
2번 읍하고 들어갔다. 충지는 월후주의 장강성에 거처하고 구충은 풍후주의 장강성에 거처하는데 모두 식봉이 7만 5천석이라 한다. 삼우관에 흰 갓건을 메었고 칼을 꽂고 푸른 상의와 아롱진 바지를 입었으며 사람됨은 용모가 희고 양순하였다. 또 지대하는 봉행 3사람이 있다 하였다. 품천에서 사관에 이르기까지는 30오리였다. 강호는 무장주에 속하고 외경의 동쪽 1300리에 있는데 이것이 동도다. 동무라고도 하고 무창이라고도 하는 것은 무장주인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강호는 땅이 비옥하고 평탄하고 넓어서 오곡이 잘 된다. 서남쪽 200리에 험한 상근령이 있어 관문을 설치하고 양식을 쌓아두고 육로 모든 주의 목을 질러 막았다. 그 동쪽 일면은 큰 바다에 접하여 배가 성 밑에서 출발하여 대판 장기로 곧바로 가는데 하룻밤을 지나면 도달하고 북으로는 동해도, 북육도 등으로 나간다. 험한 산하를 당겨서 견고함을 삼은 것이다. 가강이 처음 준하에 있을 때 수길이 모두 집어 삼키는 때를 당하여 능히 관령의 동쪽에 활거하여 버티면서 복종하지 아니한 것은 지세가 이와 같았기 때문이다. 그가 수길의 세력을 꺾자 강호의 도읍을 옮겨서 세 겹의 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50여리로 공관, 번의 저택, 서민의 가옥이 1000만호나 되었다. 사방의 큰 성, 이름난 도시에서 징수한 가옥세는 모두 공부에 돌아가므로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도시와 시골의 창고가 다 찼으며 기이한 인재, 검객, 화포, 전함 등속이 국중에 가득 넘쳤으며 나라가 부하고 군사가 강하여 60주를 호령하기를 팔이 손가락 부리듯 하였다. 가강 이후 100여 년간 나라에 전란이 없어서 군신이 갑옷과 칼을 쓰지 아니하였으므로 오직 집, 배, 수레, 복색, 놀이하는 것에만 힘을 썼다. 종실, 대신 이하 정무를 보는 사람이 관청에 달마다 쌀이나 돈을 주는 법이 없고 각각 맡은 성업이 있어 태수 또는 공후라 하였다. 그 가신을 시켜 고을을 다스리게 하고 관내의 수입을 계산하여 의식을 자봉함으로 온갖 물질이 풍부하고 아름답고 호화찬란하여 주택이 궁궐과 같았다. 성 중에는 간간히 토돈을 쌓아 길이가 수십 척이었다. 나라의 풍속은 화재를 가장 두려워하여 못을 파두었다. 창고에는 재화가 저축되어 있고 모든 남녀가 아름답고 고운 것을 자랑하는 풍속이 낭화와 같았다. 관백의 선대는 개통이
천왕에게서 나왔는데 당 희종 건부 3년에 황자 정순에게 원씨를 사성하였으니 원씨의 섭정이 정순에게서 비록되었다. 원뢰조에 이르러 더욱 강하고 커져서 능히 천왕을 밀쳐내고 전권을 제 마음대로 휘둘러대 장군의 지위에 있으면서 일국의 권력을 쥔 그 내력이 이미 오래되었다. 그런데 유서해가 지은 징비록에 명태조 홍무년간에 나라를 세웠다 라고 한 것은 잘못 전해진 것이다. 만력 병술년간에 평적 수길이 노예에서 일어나 원신장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세속에서 전하는 말로는 수길은 중국 사람으로서 일본에 흘러 들어왔다고 한다. 처음에 남의 나무하는 종이 되었는데 신장이 관백으로 있을 때 수길의 용모를 보고 기특히 여겨서 데리고 궁중에 들어와 사랑하고 가까이 하여 이를 맡겼었다. 그랬더니 수길이 인하여 신장을 죽이고 제가 관백 박육후가 되어 여러 주장을 잔악하게 멸망시키고 주와 도를 통합하였다. 이때 오직 원가강이 성에 운거하여 항복하지 않았다. 가강은 곧 옛 관백 원의종의 11세 손으로 관동에 운거하여 8주의 백성을 보살폈다. 땅이 험하고 군사가 용맹하여 수길이 여러 해 동안 공격하였으나 항복받지 못하자 인하여 후하게 뇌물을 주어 화친을 하고 그의 뜻을 맞추기를 힘썼다. 그랬더니 가강도 또한 마침내 복종하여 신하의 예절을 잃지 아니하였다. 수길이 죽을 때 그의 아들 수뢰를 가강에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내가 국사로서 공을 수고스럽게 하노니 내 아이가 장성하기를 기다려 정사를 돌려주게 하였다. 가강이 수레를 세웠다가 얼마 안 가서 죽이고 드디어 수길의 일족을 다 주륙하여 원가의 옛 권력을 도로 찾았으니 또한 인걸이다. 아들 가광에서 가강, 가선, 가계로 전하였는데 가계는 일찍 죽고 아들이 없었다. 길종은 가선의 사위로서 처음에 기이태수가 되었다가 이때 관백의 계통을 이었다. 그는 종실의 지친인데 나라 풍속이 결혼에 있어서 사촌 남매를 가리지 않는 때문이었다. 길종은 위인이 매섭고 준수하고 명석하였다. 지금 나이 35세인데 기계가 괴걸스럽고 또한 궁량이 있었다. 물을 좋아하면서 무는 싫어하고 검소함을 숭상하고 사치를 배척하였다. 그는 늘 말하기를 일본 사람이 조선의 문학을 사모하나 학풍과 분위기가 각각 달라 배워서 능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우리는 스스로 일본문을 하는 것만 못하다. 조선사신이 일본에 왔을 때 군사의 위험을 보이고
음악을 베푸는 의식이 있으나 이것도 별다른 의의가 없다. 군사는 우리가 수부야하는 바이나 저들이 보고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환영하여 접대하는 뜻을 잃는 것이요. 저들이 보고 멸시한다면 우리의 강함을 보이는 계책이 아니다. 음악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풍속이 각각 있는 것이니 타국의 음악이 어찌 저들의 귀를 기쁘게 할 수가 있겠는가. 교린하는 도리는 성의가 귀중한 것이니 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을 지체시키지 말고 기쁘게 하여 돌려보내야 한다. 번거롭고 세세한 형식은 모두 삭제하라 하였다 한다. 그의 위정은 반드시 후하고 질박함을 먼저 하여 궁한 백성을 어루만져 주게 하고 관에 대한 빚을 감면하고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면 혹 코를 베고 발을 베어 사형을 대신하니 국민들이 칭송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다만 그의 용맹과 힘이 남보다 뛰어나고 성질이 사냥하기를 좋아하여 능히 30근 철장을 가지고 걸어서 산에 오르고 때때로 매를 팔에 걸고 교회에 나다녔다. 그의 시나 집정인 원충지와 대목부 오랑병이 두 사람이 간하기를 들에서 짐승을 쫓다 보면 병사를 짓밟아 해가 농민에게 미치고 또 사복으로 혼자 나다니면 뜻밖의 변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길종이 기뻐하며 이르기를 너의 말이 진실로 이치가 있다. 그러나 임금된 자가 안일하고 게을러지고 게을러 빠지면 술에 빠지고 여색을 즐겨서 반드시 만족함이 없는데 이르는 법이다. 사냥을 하는 것은 백성과 함께 몰려 달려서 자신의 근력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니 술을 즐기고 색에 빠지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이 진실로 원망하여 이반한다면 비록 10겹의 철권 안에 거처 하더라도 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요. 사람들이 만약 사랑하여 추대한다면 비록 밤낮 밖에 있어도 그들이 나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뒤로는 다만 사냥하는 길에 단속하여 농장에 범하지 말게 하라 하고 인하여 두 사람에게 금과 비단을 주어서 충성된 말을 표창하였다. 비단옷을 입고 입시한 신하가 있었는데 길종이 문득 그 옷의 값을 물어보고 곧 말하기를 내가 입은 무명옷도 좋게 몸을 덮을 수 있다 하였다. 그 후로 모시는 신하가 감히 비단옷을 입지 못하였다 한다. 전례에 관백이 새로 즉위하면 반드시 외황에게 조회하였는데 신유년 이후에는 다시 조회하지 아니하였다. 길종이 관백의 자리를 계승하여서도 또한 이 예절이 없었고 사신을 외경에 보내어 백금 채단 10바리를 헌납할 뿐이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장자는 장복이요 차자는 철과다. 나이가 아직 어려서 장성하기를 기다려 전위하려 하는데 장복은
그러한 뜻을 알고 관백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9월 28일 정유일. 날이 갰다. 강호에 머물렀다. 새벽에 지진이 우레소리와 같이 일어 집이 흔들렸다가 한참 만에 그쳤다. 들으니 외국에는 지진이 자주 있어 혹은 땅이 면리나 벌어져 인가가 함몰된 때가 있다 한다. 두반관 및 지대관과 봉행 세 사람이 연회석이 준비되었다고 대청에 나가기를 청하므로 새 사신 이하는 모두 흑단령을 입고 군관과 서기도 각기 신분에 맞는 옷으로 참석하였다. 외동자가 음식 차린 꽃상을 올리는데 전에 대판과 외경에서 하던 것과 마찬가지였지만 음식은 먹을 만한 것이 없었다. 중관, 하관은 본래 연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법인데 외인들은 동자를 사랑하여 대접을 특별히 하는 고로 통인소동의 무리로 의례 대접을 받았고 관반이 또한 직접 음식을 전하였다. 조금 늦게 관백이 집정 두 사람을 보내 사신을 배웠는데 대마도 태수가 무릎으로 기어 앞을 인도하였다. 사신이 영외에 나가서 영접하기를 모두 강기에서 관백의 사자를 만나보던 예절과 같이 하였다. 좌정하자 집정이 대마도 태수를 불러서 앞으로 부복시키고 관백의 말로써 우리 임금의 안부를 묻고 사신을 위로하였다. 대마도 태수가 부복하여 다 듣고는 자리를 떠나서 수역에게 말해 사신에게 고하니 사신도 또 자리를 떠나서 들었다. 찻잔을 돌린 뒤에 집정이 돌아가려 하자 사신이 일어나 자리에서 내려와서 치사하기를 국왕의 기체가 만복하십니까? 사신을 생각하여 집정을 시켜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영외에 나가 음만하고 보냈다. 전일 강기에 있어서는 사신이 관백의 말에 직접 답한 것이 체면상 온당치 못하다 하여 다만 감사하다는 뜻으로 사자에게 말하였더니 대마도 태수와 호행 외 모두 이르기를 관백이 문안하는데 사신의 답이 없어서는 옳지 못하니 반드시 직접 답을 하여야 성의와 공경에 합당합니다. 하므로 근본에는 따로 답하는 말을 하여 집정으로 하여금 그들의 임금에게 돌아가 고하게 한 것이다. 외인의 예절이 대개 이와 같았다. 집정 두 사람은 원충잠과 원충지인데 일강모를 쓰고 붉은 갓근과 검은 공복에 칼을 찼고 아롱진 바지를 입고 손에는 상아 부채를 들어서 복색이 대마도 태수와 비슷하였다. 대마도 태수와 두 장로가 다시 와서 사신을 배웠다. 봉행 평진현이 들어와 뵙고 말하기를 내년 초 1일에 국서를 받들어 전하고 초 5일에 마제를 시험하고 초 9일에 대마도 태수 집에서 연회를 베풀고 11일에는
와서 회답하는 국서를 전하고 13일에는 연회를 베풀고 15일에는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것으로 관백이 이미 결정한 명이 있으니 지체될 염려는 없습니다. 하였다. 태학두 임신독이 그 두 아들 신충, 신지를 데리고 와서 만나보기를 청하므로 나와 세 서기가 모두 유의 유관으로 대청에 나갔다. 신독의 부자는 모두 삼우관에 흰 갓근과 옥색포에 칼을 차고 있었는데 서로 향하여 2번 읍하고 앉았다. 대마도 봉행 평진장과 기실, 송포의, 통사, 무조가 함께 와서 서양으로 앉았다. 신독이 먼저 한 장의 종이에 필담을 쓰기를 4대 조종을 섬기면서 조선의 통신사와 서로 접한 것이 4번인데 금년 76세입니다. 하였는데 긴 눈썹과 고풍스러운 모습에 참못 장자의 풍도가 있었으며 대화한 내용이 모두 신중하고 품위가 있는 말이었다. 가강은 상헌묘라 칭하고 가선은 문소묘라 칭하였다. 그의 조부는 도춘이요 아버지는 서인데 대대로 일본의 문학을 맡아왔으므로 무릇 국가에서 쓰는 문장은 모두 그의 집에서 나왔고 그의 문도가 되어 천거를 받아 녹을 먹는 자가 수십인이라 한다. 그러나 그의 문필을 보니 치졸하고 거칠어서 제대로 모양을 이루지 못하였다. 일본의 벼슬은 다 세습이므로 비록 높은 재주와 깊은 학문이 있어도 신독을 평상 아래에서 바라볼 수 없으니 가소로웠다. 신독은 호를 봉주 또는 정우라 하고 벼슬은 홍문학사 국좌 죄주라 하였다. 신충은 나이 39세인데 호를 쾌당이라 하고 신지는 나이 23살인데 호를 퇴성이라 하였는데 모두 경연 강관이라 칭하였다. 이들이 새긴 도장에는 옥당 금마 등의 글자가 있었다. 그 나라에는 본래 경연이니 국자니 홍문이니 하는 관직이 없었는데 그들이 특히 중국의 역사를 보고 우리나라 관명을 들은 것을 가지고 외람되게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관백이 그를 모르기 때문에 글을 지어야 할 것과 옛글을 고증하여 물음에 답해야 할 사안들은 모두 이 집 부자에게서 나왔다. 성묘에서 제사 지내는 예절은 비록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으나 모두 이 집 부자가 주관하였다. 그러므로 녹이 후하고 명망이 중하여 일국의 유사들이 태산이나 북두석처럼 우러러 보았다. 내가 그와 함께 몇 장의 종이로 필담을 하여 서로 수작하였는데 매양 입으로 할 말이 있을 때에는 신득이 반드시 송포의로 하여금 대신 통역에게 전하게 하고 송포의도 또한 머리를 숙이며 말을 전하였다. 묻기를 10여 년에 왔던 사신은
지금 무슨 관직에 있느냐 하였고 또 이 중숙의 안부를 물었다. 내가 중숙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대답하니 곧 놀래어 안색이 변하였다. 해가 저물어서 헤어졌다. 이튿날 아침에 또 왔는데 삼부자가 각각 시를 지어 나와 새 서기에게 주었다. 연이어 새 사신을 만나보기를 청하므로 내가 새 사신에게 가서 여쭌 뒤에 정사, 부사 두 분이 한 방에서 맞이하셔서 서로 읍하고 앉아 약간 수작하는 말이 있었고 음식을 차려 술을 돌렸다. 그리고 세 사람이 각각 시편을 내어 새 사신에게 바치고는 화답하기를 요청하였다. 사신이 받고 말하기를 아직 국서를 전하지 못하여 사신의 임무를 마치기 전에 기묘치 않은 시를 짓는 것은 도리에 온당치 못하니 이를 모두 마치고 돌아갈 때 마땅히 화답하겠습니다. 하니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물러갔다.